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내 산업안전 기사 필기 2022년 제1회 기출문제 중에서 전기위험 방지 기술 6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는 별표 2개를 붙여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나타낸 것은 폭발성 가스의 폭발 등급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 용기는 내용적이 그랬다 그죠? 앞에서요 우리가 표준 용기란 해서 내용할 때 내용적을 8리터다라고 했거든요. 예, 전체 용적의 부피는 제가 이렇게 그리면서 8리터고 요 틈의 안길이는 25mm인 용기에 폭발성 가스를 채우고 불 붙이죠. 점화시켰을 때 용기 틈이 넓을 때는 화염이 순식간에 외부까지 나가겠죠. 틈을 점점 좁혀서 화염이 외부까지 전달되지 않는 요 미세한 틈을 안전한 틈, 안전한 간격이다 라고 해서 안전간격이다. 안전간격이다. 간극 또는 간격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준 용기는 내용적은 8리터. 그죠? 센티미터 삼성으로 하면요. 8,000cm의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요. 틈의 안길이는 25mm인 용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묻고 있죠. 예, 표준 용기적은 내용적은 8,000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요. 리터로 할 때는 8리터다라가 되겠습니다. 방구상의 플랜지 접합면의 안길이는 25mm의 구상 용기의 틈새를 통과시켜서 화염일주 한계가 즉 안전 간격이었죠. 그죠? 측정하는 장치이다. 그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밑에 안전 간격의 정의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용기인데요. 8리터 또는 8,000세제곱센티미터. 그죠? 이렇게 세제곱센티미터 나오면 8,000이 됩니다. 틈의 안길이 25mm의 공 모양의 구형 용기에 폭발성 가스를 채우고 점화시켰습니다. 불을 붙였을 때 폭발 화염이 용기의 외부까지 전달되지 않는 미세한 틈을 안전 간격, 세이프티 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2번 볼게요. 다음 차단기는 개폐기구가 절연물의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한 것으로 과부하나 단락사고 시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한다. 그죠? 이렇게 과부하 시나 단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배선용 차단기죠. 배선용 차단기 MCC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인데요. 요거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할게요. 출제가 많이 안 되었죠.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MCCB 배선용 차단기는요. 회로 내의 과부하나 단락 등으로 전류 흐름이 증가했을 때 이를 차단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하겠습니다. 자, 6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로서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등전이 본딩 도체인데요. 구리일 때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등전이 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할게요. 안 나왔던 내용 나왔다, 그죠? 그래서 등전이 본딩 도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하지만 이건 파란색이지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파란색 별표 하심과 동시에 2개 별표 붙여볼까요? 자, 보등전이 본딩인데요. 보등전이 본딩 도체인데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 단면적에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그죠? 구리일 때는 6mm 제곱, 알루미늄 도체일 때는 16, 강철일 때는 50입니다. 구리는 6,
알루미늄 16, 강철 50입니다. 주 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도체는 25mm 제곱 또는 다른 재질의 동등한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그죠? 자, 요거는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되고 다음 단면적 이상이다. 요 조건은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이고요. 요거는 주 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본딩 도체일 때는 단면적은 구리일 때 25mm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단해서 이렇게 놨죠. 등전이 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럴 때 금방 뭐였습니까? 구리는 6, 알루미늄 16, 강철은 50이었죠. 그래서 현재는 뭐라고 했냐면 구리다라고 했죠. 그죠? 예, 구리 도체다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바로 6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요. 요거를 별표 2개까지는 붙이지 말고 파란색 별표 하시고 별표 하나 붙여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등전이 본딩 쪽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완전히 변경이 되고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도 숫자 정도 한번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 시험에서 전로의 사용 전압이 380V인 경우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최소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그죠? 절연 저항을 묻고 있는데요. 현재는 사용 전압이 380V다라고 했습니다. 사용 전압이 380V다라는 건 여기에 해당되죠. SELV나 PLV일 때는 시험 전압 250V의 절연 저항은 0.5메가옴 이상 되어야 합니다. FELV 있죠. 그리고 500V 이하일 때는 시험 전압 500V고요. 절연 저항은 1.0메가옴입니다. 500V를 초과할 때는 1000V 시험 전압이고요. 절연 저항은 1.0메가옴이에요. 근데 현재는 뭐라고 했냐면 380V다라고 했기 때문에 500V 이하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시험 전압은 500V고 절연 저항은 1메가옴이죠.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기까지 잘 나오니까요. 표를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65번 넘어갈게요. 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격의 위험을 결정한다. 전격이라는 건 전기의 충격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는 통전 전류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통전 전류가 약할 때는 짜릿함만 느끼지만요. 100mA 넘어가게 되면 심장마비로 사망까지 가죠. 자, 그 다음에는 통전 전류가 클 때, 통전 시간이 길 때, 그 다음에 심장 쪽으로 흐를 때죠. 통전 경로. 그 다음에 통전 전류 크기,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전원의 종류인데요. 직류보다는 교류가 더 위험하다라고 했다. 그죠? 요까지는 1차적인 감전 위험 요소죠. 접촉 전압은 2차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는요, 다 1차 요소인데 2차 요소가 섞였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답에서 조금 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현재 4번이 되겠죠. 그죠? 앞에서 출제되었지만 별표 1개 붙이고 다시 확인하시고요. 66번 넘어갈게요. 교류아크 용접기의 허용 사용률을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격 사용률이 10%고 2차 전격 전류가 500A, 교류아크 용접기의 사용 전류가 250A이다 라고 했죠. 자, 허용 사용률은 실제로 사용하는 전류죠. 사용 전류의 제곱분의 전격 전류의 제곱 곱하기 사용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쉽다 그랬죠. 그죠? 사용 전류 작은 값의 제곱 분의 전격 전류 큰 값의 제곱. 그죠? 전격 전류 중에 사용 전류를 전격보다 더 크게 쓸 수는 없으니까요. 작은 거 제곱 분의 큰 거 제곱 곱하기 사용률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니까 답은 40%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넘어가겠습니다. 내압 방폭 구조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내압이죠. 뭐죠? 견딜 내자고 폭발 압력이다. 그랬죠. 그죠?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디는 방폭 구조다. 이렇게 간단히 우리 기억하고요. 자, 1번에 폭발 화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 2번에 습기 침투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할 것. 3번에 내부에서 폭발한 경우 그 압력에 견딜 것. 4번에 외암의 표면 온도가 외부의 폭발성 가스를 점화되지 않을 것. 그죠?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에 한번 볼게요. 전기기기 외암 내부에서 가연성 가스 폭발이 발생할 때 외암이 자, 내압 폭발 압력에 견딘다라고 있고요.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서 외부의 가연성 가스의 인화, 점화되지 아니하도록 한 방폭 구조다. 맞죠? 그죠? 폭발한 고열가스가 용기 틈을 통하여 누설되더라도 틈의 냉각 효과, 설령 누설이 되더라도 틈의 냉각 효과라는 건 안전 간격보다 틈이 더 좁아요. 그래서 용기 내의 화염이 외부까지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죠? 냉각 효과, 최대 안전 틈새를 적용합니다. 로 인하여 폭발 위험이 없도록 하고요. 접합부의 체결 나사산수는 5산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를 물었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거. 그러니까 폭발 화염은 외부로 유출 안 되어야죠. 아까 안전 간격을 적용한다라고 했고요. 내부에서 폭발하더라도 압력에 견디니까 내압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안에서 폭발해서 외암의 온도가 외암이 뜨겁더라도 너무 뜨거워서 외부의 가스가 외암의 온도 때문에 불이 붙으면 폭발하는 거잖아요. 외암의 온도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를 점화되지 않도록 해야 폭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는 맞겠죠. 습기 침투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하라.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건 2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동기 운전하고자 할 때 계폐기 조작 순서. 그죠? 전기를 투입할 때는 큰 거부터 올려야 되죠. 메인 스위치, 분전반 스위치, 전동기용 계폐기 순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9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교류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개가 해놨다. 그죠? 지표상 1m에서 전개는 3.5kV 이하. 그 다음에 자계는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가 되도록 시설합니다. 그래서 맞는 건요. 전계는 얼마다? 3.5kV 이하이며 그 다음에 자계는 얼마다? 83.3이죠.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다. 맞게 된 건 3번 됩니다. 시설하는 등 상시 정전 유도 및 정전 유도나 전자 유도, 정전기가 유도되거나 전자파가 유도되는 걸 유도되어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그래서 안 나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류 특고압 가공 전솔로는 극저주파 교류 특고압 가공 전솔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계는 3.5kV 이하, 자계는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가 되도록 해서 전자유도나 정전유도를 줄여야 된다. 그죠? 위험을 줄인다. 요거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7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감전을 방지합니다. 전기기기나 설비의 위험부는 위험 표지를 하는 거 좋겠죠. 전기 설비에 대한 누전 차단기 설치합니다. 무자격자는 전기기기나 기구에 정기적인 접촉 안 하는 게 좋아요. 전기의 전격을 표시한다고 감전을 방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71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외부 필의 시스템에서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몇 미터 이상 깊이로 매설해야 합니까? 별표할게요. 그죠? 자, 센티미터는 75cm 이상
매설한다 잘 나왔죠? 미터로는 0.75m 이상 매설한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정전기 재해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부도체에는 도전성을 향상 또는 제전기를 설치. 부도체는 전기기를 잘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정전기가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부도체는 도전성, 전기를 잘 흘러가게 도전성을 향상하고 제전기 설치한다. 좋겠죠. 두 번째, 접촉이나 분리를 일으키는 기계적 작용으로 인한 정전기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접촉 면적이 커지면 접촉 면적이 클수록 정전기 발생도 많아지죠. 그래서 접촉 면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죠. 이게 틀렸다. 그죠? 저항률이 10의 10승 5cm 미만의 도전성 위험물의 배관 유속. 이렇게 저항률이 10의 10승 이하일 때 유속은 7m/s 이하로 한다. 이거 좋고요. 생산 공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습도를 70% 정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습기를 따라 정전기 이동하죠. 그래서 좋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인데요. 이것도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 73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어떤 부도체에서 정전 용량이 10피코페럿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전압이 5000V다. 이럴 때 전하량을 계산하라 라고 했는데요. 전하량 Q를 계산하라. 몇 쿨롱인가 물었습니다. 자, 이때요. 물론 여기에 해설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대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식을 한 가지 더 기억하자면 Q는 CV라는 식이 있었거든요. 뭐죠? 전하량 Q는 C죠, 그죠? 정전 용량 곱하기 V죠, 그죠? 전압이다. 요거 바로 대입하면 더 쉽죠? 지금 요 두 개씩을 하다 보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교재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 정전 용량이 지금 10피코페럿이다 라고 했습니다. 10 곱하기 피코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고요. 곱하기 현재 전압인데요. 전압이 5kV다 라고 했습니다. 자, 5kV는 5000V죠. 그래서 전압 곱하기 5000을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곱하면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겠죠. 단위는 쿨롱. 이렇게 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을 한 개 더 넣자면 3개. 3번의 Q는 V다. 이 식에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7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방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호 X는 방폭기기의 특정 사용 조건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인증번호의 전미사이다. 2번에 인화한 폭발 한계 LFL과 인화 상한 UFL 사이의 범위가 클수록 하한계와 상한계 범위가 크다는 건 그만큼 폭발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범위가 클수록 폭발성 가스 분위기 형성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폭발의 가능성이 크다. 맞는 설명이죠. 기기 그룹에 따라 폭발성 가스를 분류할 때 2A의 대표 가스로 에틸렌이 있다 했는데요. 자, 요거 조금 이따 볼게요. 연명거리는 두 도전부 사이의 고체 절연물 표면을 따른 최단거리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명거리가 얼마다 나왔는데요. 고체 절연물, 고체의 표면을 따른 최단거리를 연명거리라 한다. 이거 맞고요. 자, 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폭발성 가스를 분류를 합니다. 그죠? 폭발성 가스를 내압방폭 구조에서는 최대 안전 틈새로 구분을 했죠. A는 최대 안전 틈새가 0.9mm 이상, B는 밑에서부터 볼게요. C죠, 그죠? 0.5 이하. 가장 좁은 건 0.5 이하. A는 0.9 이상.
0.5와 0.9 그 사이가 B가 됩니다. 0.5초가 0.9 미만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폭발성 가스에서요. A는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벤젠, 아세톤, 에탄올, 메탄올, 프로판이 있고요. 폭발성 가스 B에 에틸렌이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체크할게요. 문제에서는 2A의 대표 가스가 에틸렌이다 했는데 에틸렌은 2B에 해당하는 폭발성 가스였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되겠죠.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 해당하는 게 폭발 잘하는 거. 틈새가 좁은데도 폭발한다는 건 폭발력이 센 거잖아요. 아세틸렌, 수소, 유화탄소가 2C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A, 2B, 2C 이렇게 세 가지, 그죠? 근데 내압 방폭 구조는 최대 안전 틈새, 안전 간격으로 0.9 이상, 0.5 이하. 그 사이는 0.5초가 0.9 미만이지만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최소 점화 전류비로 구분했죠. 2A는 0.8초가고 2C는 0.45 미만입니다. 그래서 2B는 0.45 이상, 0.8 이하. 요 두 개 값을 좀 기억하시면 실기 대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다시 보시기 바랄게요. 75번 넘어가겠습니다. 활선은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죠. 충전 전로하고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선 근접 작업 시 안전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근접해서 작업하니까요.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에 설치 해체 작업을 할 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 작업용 기구나 장치를 사용한다. 좋다, 그죠?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 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에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의 몸이나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 전로에서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4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고압이나 특고압 전로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뭐를 묻고 있는가 하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다. 그죠? 그럼 우리 여기 써볼게요.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 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우리가 이격해야 되는 거리가 있었죠. 그죠? 충전 전로에서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3m 이내로는 접근해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지 전압이 50kV를 넘을 때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는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50kV 이하일 때는 400cm가 아니라 얼마죠? 3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바로 답은 3번이 되겠죠. 나머지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활선 작업용 기구를 사용하고 저압일 때는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했다면 특별히 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다면 절연용 방호구는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 부분은 실기 대비해서 꼭 암기, 그죠? 꼭 별표 2개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밸브 저항형 피레기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피레기는요, 직렬 갭과 특성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직렬 갭이 때로는 직렬 캡이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요. 이 기출처럼 직렬 갭과 특성 요소 이렇게 실기에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전기 제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작업장 바닥을 도전 처리한다. 정전기는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도전성을 갖춘다. 좋죠. 설비의 도체는 접지한다. 좋죠. 작업자는 대전 방지화를 싣는다. 좋습니다. 작업장을 항온으로 유지하는 것과 정전기는 무관하다. 그죠? 접지를 하고 도체일 때 공기 중에 습기를 부여하는 거 좋죠. 도전성 재료 쓰고 대전 방지제, 제전기 사용하는 거 좋고요. 유속을 석유류는 1m/s 이하로 조절하는 거 좋았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8번 넘어가겠습니다. 인체의 전기 저항을 0.5kΩ이라고 하겠습니다. kΩ이라는 건 1000옴을 뜻하죠. 근데 0.5kΩ이니까요. 0.5 곱하기 1000옴 하면 요건 다시 말하면 500옴하고 동일하다. 그죠? 이때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한 게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단 심실세동 전류를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하고 통전 시간은 1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시계 넣지 않더라도 앞에서 우리가 인체 전기 저항이 500옴일 때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한 게 에너지는 몇 줄이다? 13.61줄이다. 아예 이거는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0.5kΩ은 결국은 500옴이니까요. 위험한 게 에너지는 13.6줄.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시계 대입하셔도 상관없죠. Q는 I제곱 RT인데요. I가 요거다, 그죠? 루트 T는 1초고요. 1분에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이고요. 저항이 500이고 통전시간 1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별표 3개죠. 그죠?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 변경되면서 전압의 구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기억해 주셔야겠죠. 저압은 직류는 1kV 이하, 고압은 교류 1kV 초과 7kV 이하, 특고압은 직류 7kV 초과, 특고압, 교류 7kV 초과. 일단 특고압은 직교류 전부 다 7kV 초과 맞았다. 그죠? 다시 한번 표를 보며 기억할게요. 교류에서 저압은 1000V 이하죠. 그러니까 1000V는 1kV 이하 동일합니다. 직류는 1500V 이하. 다시 말하면 1.5kV 이하가 되고요. 자, 요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되죠. 저압은 교류는 1000V 이하, 직류는 1500 이하. 특고압은 7000 초과입니다. 그죠? 그러면 고압은 요거와 요거 사이니까요. 교류는 1000초가 7000 이하, 직류는 1500초가 7000 이하가 되겠죠. 금방 값을 머리에 넣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저압은 직류 1000V 이하니까 1kV 이하다. 이거 아니었죠. 교류가 1kV 이하였고요. 직류 얼마였습니까? 1500V 이하니까 1.5kV 이하다라고 해야 맞다. 그죠? 고압은 교류 1kV를 초과 7kV 이하다. 특고압은 둘 다 7kV 초과다. 그죠? 틀린 거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0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스그룹 2B 지역에 설치된 내압 방폭 구조 D 장비의 플랜지 개구부에서 플랜지의 개구부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 거리를 계산하라. 파란색 별표, 출제가 안 되었던 내용, 그죠? 역시나 전기 과목, 새로운 문제 많고 파란색 별표가 많죠? 내압 방폭 구조의 플랜지 접합부와 장애물 간의 최소 이격 거리입니다. 2A일 때, 가스그룹 2A는 최소 이격거리 10mm입니다. 2B는 30, 2C는 40, 10, 30, 40이다. 그죠? 근데 현재는 2B 지역이다 라고 했으니까 30이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8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출제되었죠.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온도나 압력 등 제어 상태가 규정의 조건을 벗어나는 것에 의해 반응 속도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대되고 반응 용기 내의 온도 압력이 급격히 이상 상승되어 규정 조건을 벗어나고 반응이 과격화되는 현상. 이렇게 온도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해서 반응이 과격화되는 걸 우리가 반응 폭주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2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꼭 암기해야겠습니다. 전기화재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자, A급 화재는 일반 가연물 화재 백색이죠. B급은 유류 화재 황색, 그 다음에 C급이 전기 청색이죠. D급은 금속 표시 없다 또는 무색이었습니다. 전기를 물었으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폭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상한값과 하한값이 존재한다. 폭발 상한계, 하한계 있는 거 맞죠? 온도에는 비례하지만 압력과는 무관하다 했는데요. 자, 우리가 폭발 범위는 압력을 상승시키면 하한계는 변하지 않지만 상한계가 상승하니까 위험하다, 그죠? 온도를 상승시키면 하한계는 더 내려가죠. 약간 하강하고 상한계가 올라가니까 역시나 위험해지죠. 그래서 폭발 하한계는 낮을수록 상한계는 높을수록 폭발 범위가 넓어져서 위험하다 했죠. 그래서 압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 틀렸죠. 가연성 가스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가지고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가스의 최적 농도로 나타낸다. 그죠? 최적 농도가 뭐냐면 최적이니까 부피에 대한 퍼센트, 볼륨 퍼센트로 우리가 나타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뜻입니다. 답은 2번 되겠죠. 자, 다음 표와 같은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로 옳은 것은 폭발 범위는 폭발 하한계에서부터 상한계까지니까요. 하한계 계산하고 상한계 각각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계산. 앞에 표에서 보면은요. CH4다. 그죠? 메에 프로 분이니까요. 이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한계 따로 상한계 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부터 계산하면은요. 자, 앞에 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앞에서 대입하도록 할게요. 계산값은 뒤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분의 L은 알 수 없다. 그죠? 일단은 메탄은 하한계가 5죠. 5일 때 얼마입니까? 부피가 70입니다. 플러스 에탄은 하한계 3일 때 부피가 15.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프로판은요. 하한계가 2.1일 때 부피가 5죠. 플러스 부탄은 하한계 1.9일 때 부피가 10이죠. 자, 여기는 요거를 다 되는 게 들어가면 되죠. 70 플러스 15 플러스 5 플러스 10 이렇게 하시고요. L은 하면 요거 된다 그랬죠. 5분의 70 플러스 3분의 15 플러스 2.1분의 5 플러스 1.9분의 10이죠. 분의 요게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70 플러스 15 플러스 5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니까요. 네. 하한계가 얼마가 나왔냐면 3.75%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 상한계는 밑에 있는 값들 아까 하한계 대신에 요 값들만 각각의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의 상한계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계산하면 13.21 볼륨 퍼센트 나왔어요. 그럼 폭발 범위라는 건 하한계에서부터 상한계까지니까요. 3.75에서 13.21까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죠. 자, 요 문제는 실기까지 중요했다. 그죠? 별표 2개 꼭 계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85번이네요. 별표 2개 중요합니다.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인가? 자, 위험물질 저장 탱크가 없는 단위 공정시설이나 설비끼리는 10m 이상 이격하면 됐고요. 자, 위험물 저장 탱크가 들어가면 다른 설비하고는 무조건 2배 더 뛰어서 20m 이상이었죠. 그래서 현재 답은 10m,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6번 넘어가겠습니다.
열교환기의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유체의 유속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당연히 좋죠. 그죠? 뭐든지 적절한 게 좋겠죠. 유체의 흐르는 방향을 병류로 한다 했는데요. 병류는 냉각하려는 액체와 냉각 액체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병류라고 합니다. 향류는 냉각 액체를 냉각하려는 액체와 반대 방향, 유체의 흐름이 반대인 것을 향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보다는 향류, 다른 방향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를 크게 하고 열 전도율이 좋은 재료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디에틸 에테르 아세톤 에틸알코올 과염소산 칼륨에서요. 과염소산 있죠. 산이 있죠. 요거는 뭐죠? 산하고 결합했다. 산화성 액체나 고체였죠. 그래서 지금은 칼륨이니까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겠다. 그죠?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대표적인 게 염소산, 염소 보로 할 때 브롬산, 뭐하고 요과하고 그랬죠. 요드산, 과하고 할 때 과산화수소나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질산 가는 중 그랬습니다. 질산 및 그 염류, 그 다음에 가는 중 할 때 과망간산, 아까 요과 할 때 과산화수소, 무기과산화물, 과망간산 들어갔고요. 중 할 때 중크롬산, 그죠? 염소, 보로 할 때 브롬산 2번 들어가 있네요. 자, 염소산에서 산소가 많으면 과염소산, 산소 부족하면 아염소산, 하나 더 부족하면 차염소산, 그죠? 그래서 염소, 보로, 요과하고 질산 가는 중 이렇게 암기했죠. 그래서 과염소산 바로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해당했습니다. 자, 이거 별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8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폭발성 물질은요, 이렇게 암기했죠. 우리가 폭발하는 질산에, 질산에는 질산 에스테르고요. 니테아조 하더라유 그랬잖아요. 니트로, 니트로소, 아조, 디아조 다 들어갔고요. 하더라유는 하이드라진 유도체, 유기과산화물 포함되었죠. 자, 그러면 폭발하는 질산의 니테아조 하더라유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그죠? 아조, 디아조 할 때 2번 아조 화합물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9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나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서 화재 시에 유독한 시아나수소가스가 발생되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되면 이 유독가스 때문에 사망이 일어난다. 그죠? 염화비닐, 염화에틸렌, 메타크릴산 메틸, 우레탄. 우리가 우레탄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질식했다. 뉴스들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건축물에 쓰이고 화재 시에 유독한 시아나수소가스가 발생되는 건 답은 4번의 우레탄입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90번 넘어갑니다. 반응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반응기 설계 때 고려인자가 있고 중류탑 설계 시 고려인자 있는데요. 세 가지는 똑같죠. 온도나 압력이나 부식성, 온도, 압력, 부식성 세 가지 동일합니다. 반응기는 고체, 액체, 기체, 상해 형태와 체류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되고요. 중류탑은 액체가 끓어서 가스가 되는 비율과 재료를 넣고 반응하는 게 연속식인지 회분식인지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그죠? 반응기니까요. 부식성, 상해 형태, 온도 조처, 중간 생성물 유무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 되고요. 자, 빨간색 별표, 그죠? 필기용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넘어갈게요.
에틸알코올 1몰이 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CO2와 H2O의 몰수로 오른 것은, 몰수를 물었죠. 파란색 별표 할게요. 일단 화학을 모르신다면 요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암기하시기 바랄게요. 에틸알코올의 분자식은 C2H5OH가 되겠습니다. 이게 연소한다라는 건 산소랑 만나는 거죠. O2죠. 그 결과 CO2,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생겨야 된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탄소가 2개, H는 5개인데, 탄소 2개에 H 5개, 수소가 뒤에 한 개 더 있으니까 수소 6개죠. 산소가 1개 들어갔고, O2 한 분자에는 산소가 2개 있어요. 그죠? 근데 CO2 하나에는요, 탄소 하나에 산소가 현재 2개 있잖아요. H2O에는 수소가 2개고 산소가 1개 있어요. 그죠? 그럼 수소부터 맞춰볼게요. 수소를 6개 넣었는데 수소가 2개밖에 없으니까 H2O 자체가 3분자가 생겨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이거 곱하기 3배하면 수소 6개, 3배하면 산소가 3개가 되겠죠. 자, 이제 수소는 6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를 한번 맞춰볼게요. 탄소를 2개 넣었는데 1개밖에 없으니까 CO2 전체가 2분자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탄소를 2배하면 탄소 2개, 산소도 2배하면 산소 4개가 생겨요. 탄소 2개는 이제 동일하죠. 그러면 반응 전후에 산소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산소가 3개인데요. 뒤에는 보니까 산소가 여기 4개죠. 여기에서 산소가 3개예요. 7개가 생긴 거예요. 3개를 넣었는데 7개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소의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요. 이게 여기 뭐다? 3O2가 들어가면 여기에 산소가 이제 몇 개가 되겠습니까? O2가 3분자가 생겼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6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요, 여기 얼마가 됩니까? 여기 7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몇 개가 생겼어요? 7개죠. 똑같죠? 그래서 여기 산소가 3이 들어간다. 이렇게 반응 전과 후의 원소 개수를, 일단은 뭐 더 복잡할 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맞춰보시면 완전, 이제 개수가 맞다면 완전 연소식이 마무리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화학을 좀 아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뭐다? 몰수다. 그죠? 그래서 에탄올의 완전 연소식은 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에틸알코올이 1몰일 때는 CO2 몇 몰? 2몰과 H2O는 3몰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 되고요. 예,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을 좀 아시는 분은 식을 이해해서 적어 보시고요. 아닌 분들 그냥 숫자 암기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9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각 물질이 해당하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지금 위험물질의 종류만 3문제 출제가 되었다. 그죠? 그만큼 실기가도 위험물질 종류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아세트산은 농도가 90%일 때 부식성 산유다. 그죠? 우리가 부식성 산유는 염황질, 이렇게 강한 산은 농도가 20% 이상인 염황질 그랬죠. 그 다음에 약산이죠. 농도가 60% 이상인 인아불 그랬죠. 인산, 아세트산, 불산은 60% 이상이면 부식성 산유입니다. 아세트산이 90%니까요. 60% 이상이니까 부식성 산유다. 맞다, 그죠? 자, 아세톤은 부식성 염기류다 했는데요. 부식성 염기류는 농도가 40% 이상 되는 수나수칼 그랬잖아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이죠. 그래서 2번에 아세톤이 부식성 염기류다. 이건 틀렸죠. 그죠? 맞게 연결한 거 됐으니까 일단 1번이 맞네요. 그죠? 아세톤은 인화성 액체에 해당되죠. 이황화탄소가 인화성 가스다라고 했는데요. 이황화탄소는 인화성 액체에 해당되고요. 수산화칼륨은 인화성 가스가 아니라 수산화칼륨, 수나수칼 그랬죠. 농도가 40% 이상 되는 수산화칼륨은 부식성 염기류가 되겠습니다. 맞게 된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넘어가겠습니다.
물과의 반응으로 유독한 포스핀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앞에서 많이 나왔네요. 이나칼슘 플러스 물이 수산화칼슘 소속해져 플러스 포스핀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의 이나칼슘 되겠습니다. 94번 넘어가겠습니다. 분진 폭발의 요인을 물리적 인자와 화학적 인자로 분류할 때 화학적 인자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연소열, 입도 분포, 열 전도율, 입자 형상. 여기서 형상이나 입도가 어떻다, 크다, 작다, 열 전도율이 어떻다라는 건 물리적인 겁니다. 하지만 연소 결과 발생되는 열, 산화, 산소랑 화학 반응을 하는 속도는 화학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 연소열이고요. 요거는 파란색 별표, 그죠?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95번이 밑에 있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95번. 네. 메탄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일단 이런 것도 파란색 붙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학물질 각각에 대한 특징을 다 알 수는 없죠. 이런 문제 많이 나오면 또 점수 낮아지겠죠. 무색 투명한 액체다는 맞습니다. 비중이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건 물에 가라앉는다라는 건데요. 이 알코올은 대부분 물보다 가벼워요. 비중은 1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가 맞아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금속 나트륨과 반응해서 수소 발생시킵니다. 물에 잘 녹는다. 틀린 거 2번이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9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연발화가 뭐죠? 그죠? 예, 점화원 없이 자체의 열에 의해서 발화하는 게 자연발화였습니다. 쉽게 일어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열을 뺏어오는 흡착열에 의해서 자연발화되죠. 열 축적이 클수록 자연발화되겠죠. 적당량의 수분이 존재하면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발화하게 되고요. 표면적이 클수록 산소랑 화합하는 산화열이 많아지죠. 틀리게 설명한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또 문제죠. 그죠?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아까 뭐 메탄올 문제나 인하점 낮은 거 골라라 이런 문제들은 다 암기하고 계시면 안 돼요. 뭐냐면 하는 수 없이 여기에 나왔는 문제의 답 정도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젠, 메탄올, 이황화탄소, 경유죠. 이 중에서 인화점이 낮다는 건 가장 불붙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황화탄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연발화성을 가진 물질이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위에서 문제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스스로 분해하는 분해열, 산소랑 화합하는 산화열, 중합열 맞았다 그죠? 근데 증발열이다라는 건 없었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중합열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중합 반응이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요. 발열 반응 결과 열이 축적될 수 있죠. 하지만 증발열은 증발하면서 열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열의 흡착과 반대죠. 그래서 원인이 아닌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B점이 낮은 가연성 액체. 다시 말하면 가연성 액체는 유류 저장이죠. 기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여기 탱크가 있는데 안에서 불이 났는 게 아니라 주위에 화재가 발생해요. 뜨겁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게 끓어오르겠다. 그죠? 저장 탱크 내부의 비등 끓어올라서 이렇게 넘칠 수도 있고요. 벽면으로 탱크가 이렇게 압력 상승으로 탱크가 파열되어 그 내용물이 증발,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것. 이렇게 탱크 주위의 화재 때문에 탱크 내부의 비등, 끓어오르는 현상으로 인하여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죠? 요거를 블레비 현상, 비등 액체, 끓어오르는 액체가 팽창해서 증기 폭발이다.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 같은 거였죠. 그죠? 그래서 답은요. 2번의 블레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참고 내용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밸브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다시 말하면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되는 설비가 아닌 거 그죠?
자,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 배관인데요. 2개 이상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 온도에서 액체의 열 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 정변이 펌프는 토출 측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이다. 맞다, 그죠? 자, 근데 1번의 원심 펌프 아니죠, 그죠? 한번 볼게요. 자, 안전 밸브나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건 압력 용기입니다. 안 지름이 150mm 이하는 제외합니다.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죠. 원심 펌프 아니고요. 정변이 펌프는 토출 측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되죠. 배관이죠. 2개 이상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 온도에서 액체 열 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 이렇게 안전 밸브나 파열판 설치하게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는 원심 펌프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과목 건설안전기술 10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할 때 첨부 서류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하고요. 두 번째는 세부적인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 크게는 이 2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는 공사 개요서, 현장 주변 현황이나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건설물 사용기계 설비 등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들어갔고요. 자, 기타 도면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관리 조직표, 연락하는 방법, 그죠? 제시의 연락 방법, 들어갔죠. 그럼 아닌 거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현장 주변 현황, 주변과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맞다, 그죠? 공사 개요서, 전체 공정표 맞는데요. 작업 인부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아니죠. 그래서 아닌 건 바로 4번 되겠습니다. 102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평 부재의 거푸집은 연직 거푸집의 해체보다 빨리 떼어내야 한다. 그죠? 요거 조금 이따 보고요. 해체된 거푸집이나 강목에 박혀 있는 못이나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 요건 당연하겠죠. 그죠?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부득이할 때는 긴밀히 연락하면서 작업한다. 좋죠, 그죠? 거푸집 해체 작업장 주인은 위험하니까요. 관계자를 제외하고 출입을 금지한다. 요 3개는 읽어도 당연히 옳은 내용이잖아요. 자, 근데 수평 부재, 우리가 수직 부재가 있고 수평이 있다면 수평 부재는 연직 부재보다 빨리 떼어낸다. 이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죠? 해체는 자, 우리가 거푸집을 해체할 때는 거푸집 지보공 콘크리트 자중이나 시공 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않아야 되고요. 해체하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그런데 요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어떻게 하라라고 나오진 않아 있고요. 무조건 수평 부재라고 해서 수직 부재보다 먼저 떼어낸다. 요거는 틀린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강도가 나온 후에 순서대로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고, 설명이 요거 조금 애매합니다. 틀린 건 1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3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발판과 간격은 일정해야죠. 사다리 간격이 다르면 헛디디죠. 그죠?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유지합니다.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 사다리의 폭은 얼마죠? 30cm.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실기 대비해서 숫자부터 우선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추락재 방지 설비 중 근로자 추락재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필요한 설비는 했습니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합니다.
다만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가 곤란할 때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05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당일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발이 변형이나 집안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좋습니다.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발이의 변형이나 침하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빠른 시간 내 완료한다가 아니라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시켜야죠. 그래서 요거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콘크리트를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 있으면 충분한 보강을 한다. 좋고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서 타설한다. 좋죠. 그죠? 자, 해설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06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 준수할 사항. 전부 다 산업안전보건법 법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한번 볼게요. 출입구의 위치, 수,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한다. 그냥 읽어도 맞죠, 그죠? 출입구에 문을 설치할 때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3번의 주된 목적이 하역 운반 기계용인 출입구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계가 지금 지게차 같은 게 하역 운반 기계죠. 출입구에 보행자용 출입구가 없다면 사람이 차가 다니는데 다니면서 사고 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사람이 차량 통로에 들어가지 않겠죠. 3번이 틀렸고요.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 표지 또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좋습니다. 이것도 자주는 안 나왔기 때문에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설 내용 꼭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랄게요. 자, 107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면 조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초정밀은 750이죠. 그죠? 이게 틀렸네요. 정밀은 300, 보통 150, 초정밀, 정밀, 보통 작업을 제외한 기타는 75 룩스 이상. 그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108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라고 했는데요. 자, 사용 불가 항목 볼게요.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은 이렇게 아무리 안전보건을 위한 업무용 기기라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요거 안 된다. 그죠? 2번 혹한 혹서의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 다시 말하면 전체 근로자 대상이 아니라 작업을 혹한이나 혹서에서 하는 특정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장구, 요거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험 보행, 특정한 위험 작업이 아니라 전체에게 지급하는 일률적 지급 안 되죠. 그죠?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구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건 2번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급 2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맞죠? 자, 해설에서 사용 불가 항목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 구입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가 항목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의 업무용 기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한이나 혹소의 노출로 인해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장구는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건 사용할 수 없어요. 안전관리비 안 되고.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되는 것도 안전관리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하죠.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순간 풍속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할 때는 뭐 해야 되죠? 예, 일하지 마라 그랬죠. 작업을 중지했다. 그죠? 자, 순간 풍속이 초당 20m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했는데요. 20m 기준은 없었죠. 밑에 거를 해설 다시 볼게요. 네. 10m를 초과하면은 10m는 작업 중지가 아니었다. 그죠? 자,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걸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바람이 가장 적게 부는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할 때는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완전히 조립이 안 된 작업 중지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15m 초과할 때는 일하지 마라, 운전 작업 중지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할 때는 옥외에 있는 주행 크레인은 이탈 방지 조치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에는 옥외에 있는 양중기는 각 부위 이상을 점검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할 때에는 옥외 승강기나 건설 작업용 리프트 등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요.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건 얼마입니까? 순간 풍속이 초당 30m 초과할 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 별표 3개 실기에 잘 출제가 되겠습니다. 집안 등의 굴착 작업 시 연암의 굴착면 기울기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굴착면의 기울기는 최근에 법령 바뀌었죠. 변경되었습니다. 자, 요건 똑같다. 그죠? 습지는요. 뒷부분이 밑변이죠. 넓을수록 안전합니다. 그래서 1대1에서 1대1.5였죠. 건지는 1대 0.5에서 1대1, 풍암이 1대 1.0, 연암이 1대 1.0, 풍암, 연암 동일하게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암은 1대 0.5였습니다. 그죠? 그럼 문제에서는 연암이니까요. 1대 1.0,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1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작업 시 철골 부재에서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고정된 승강로의 최대 답단 간격은 얼마입니까? 답단은요, 발로 밟고 올라가는 요 간격이에요. 이게 너무 넓으면 안 되죠. 그죠? 요 간격 나와 있죠? 30cm 이내가 되겠습니다. 최대니까 30cm,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2번 넘어가겠습니다. 흙막이 벽체 근입 깊이를 깊게 하고 전면의 굴착 부분을 남겨두어 흙의 중량으로 대항하게 하거나 굴착 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대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흙의 중량으로 굴착 부분을 남겨두어 흙의 중량으로 대항하고 굴착 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대책이다. 그죠? 지금은 흙막이 근입 깊이를 깊게 하거나 흙의 중량으로 대항한다. 그러니까 굴착 부분을 남겨두어서 흙의 중량으로 대항한다는 건 중량이 토합이죠. 그죠? 토합으로 대항하거나 기초 콘크리트 타설에서 이게 콘크리트로 붕괴를 방지하겠다라는 거다. 그죠? 파이핑 현상, 히빙 현상, 지하 수위, 굴착 깊이가 깊을 때. 자, 뭐 때문에? 토합의 차에 의해서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 바로 히빙 현상이죠. 그죠? 히빙 현상 방지 대책 볼게요.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히빙은 여기 굴착을 했고요. 여기 흙이 쌓여 있는데 결국은 이 굴착부와 주변 배면부와의 토합의 차, 흙의 압력차 때문에 흙막이 벽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흙이 붕괴되어서 불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흙막이 벽체를 깊게
깊게 묻고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하고 주변에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해서 물을 빼내면 더 좋고요. 어스 앵커를 설치하는 것도 좋았다. 그죠? 그래서 지금 흙의 중량으로 대항하고 근육 깊이를 깊게 하고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집안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건 2번 히딩 현상에 대한 방호 대책이 되겠습니다. 113번 넘어갈게요.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에 설치된 방호장치로 옳지 않은 것. 자, 양중기의 공통 방호장치 있었죠? 과부하 방지, 공가 방지, 비상정지 장치, 그리고 제동장치까지도 거의 공통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크레인의 방호장치였습니다. 아닌 거 답은 1번이죠.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114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설 구조물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설 구조물은 임시 구조물이죠. 본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본공사가 완료되면 해체를 해야 됩니다. 자, 도계제의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래서 연결재가 부족하고 간단하게 결합하고 이러니까요. 추락제의 가능성도 크고 부재 결합이 간단하나 연결부가 견고한 게 아니죠. 해체를 위해서 결합을 하다 보니까 부재 결합도 간단하고 불완전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죠? 이거 틀렸고요. 구조물이라는 통상의 개념이 확고하지 않으며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 맞죠? 그죠? 115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강관 틀비개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수직은 6, 수평은 8마다 벽이음한다. 맞다, 그죠?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할 때는 주틀의 간격은 2.4가 아니었죠? 1.8m 이하로 한다. 2번 틀렸네요.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 높이가 10m 초과할 때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 설치합니다. 주틀에 교차가세 설치하고 최상층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한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바로 2번 되겠죠. 일단 건설에서는 문장을 전체 다 암기를 못하면 이렇게 숫자 위주로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6번 역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 높이가 2m가 이상 된다는 건 추락의 위험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작업 발판 설치할 때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였습니까? 40cm 이상이죠. 이게 틀렸네요. 발판 재료 간 틈은 3cm 이하. 추락 위험이 있을 때 안전 난간 설치하고요.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 지지물에 연결이나 고정한다. 그죠? 틀린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7번 넘어갑니다. 사면지방, 경사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량 공법으로 옳지 않은 것, 그죠? 전기화학적 공법, 석회 안정 처리 공법, 이용 교환 공법이 있는데요. 옹벽 공법은 없죠. 그래서 사면, 비탈면의 지방 계량은 전기화학, 석회 안정, 이용 교환, 주입 공법. 주입 공법은 시멘트 주입, 야객 주입 공법 등이 있겠습니다. 틀리셨다면 이거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18번 넘어가겠습니다. 번면도 경사면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붕괴에 의한 재예방 조치로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일단 지표수나 지하수 침투 방지, 좋죠, 그죠? 물이 스며들면 붕괴되니까 물의 침투를 방지합니다. 번면의 경사를 증가하면 경사지는 더 붕괴되죠. 감소해야겠죠, 그죠? 절토나 성토 높이가 증가하면은 높이가 높으면 붕괴되죠. 감소시켜야 되고요. 토질 상태에 관계없이 구배를 일정하게 하는 거 아니죠. 토질 상태에 따라 구배를 달리 해야죠. 그래서 아까 연암 얼마, 경암 얼마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옳게 설명한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맞죠, 그죠? 네. 네, 다시 누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넘기겠습니다. 11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취급 운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운반 작업은 집중하여 실시합니다.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을 생각합니다.
곡선 운반 위험하죠. 직선 운반을 하고요. 연속 운반한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0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죠?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마다 계단 참을 설치,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몇 미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죠. 3번 틀렸고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 설치한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과락이 잘 걸리는 과목 숨어있죠, 그죠? 그래서 전기나 화학에 해당되는 과목은 내용은 시기까지 가는 간략한 걸 보시고 조금 많이 틀렸다 생각되신다면 관연도를 다시 한번 정확히 훑어서 정답 체크하시는 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